사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지호입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과목은 동양사에서도 주로 이제 근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같으면 이제 청말 시기, 일본 같으면 메이지 전후에서 동아시아가 근대에 접어들어가는 시기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에서 사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처음 강의를 의뢰를 받았습니다만 이 프로젝트가 아마 환동의 전체 큰 프로젝트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얘기가 좀 좁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좀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로 좀 확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동아시아라고 하는, 가령 내가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동아시아인, 아시아인,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사실 자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자각하고 계십니까? 아시아인. 해외여행 나갈 때 주로 자각하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 주로 어디? 유럽여행이 글 기준으로 동아시아인. 그럼. 남을 통해서 듣게 된다. 자, 아시아, 그럼 해외여행을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소에 거의 자각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쪽으로 가면 그냥 뭔가 저희는 같은 동양끼리만 살아서 그런 자각이 안 돼요. 사실 그 아시아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구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령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실제로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아시아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나라도 대단히 많죠, 그렇죠? 그 많은 나라들, 많은 인종들, 또 다양한 언어, 다양한 정말 그 문화와 풍속, 다양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 이렇게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 거기 안에 살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난 아시아인이야 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인 이렇게 되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시아인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죠, 유럽인들에게. 아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지역적인 어떤 로컬적인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만 실제로 과연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또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은 점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테마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것인가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에는 영토 분쟁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랴오이데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센카쿠 열도, 또 러시아하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프릴열, 북방열도, 그래서 한중일 또 러시아 간에 기타 또 이 남중국해 이쪽 부근에 가면은 또 대단히 또 많은 다양한 또 영토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특히 동아시아 문제만 좀 국한을 둬서 좀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스타일의 그 영토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토 분쟁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를 보면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땅인 독도 다케시마를 한국이 강제로 빼앗아갔다.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독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고 일본이 식민지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결국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영토 문제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쟁 자체를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건 원래 우리 땅인데 일본이 가져갔던 것을 우리가 되돌려 왔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생각의 열도 문제에서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지금 최근에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원래 이 일본하고 이 영토 문제에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 강제로 빼앗아 가서 점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래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그것은 협상의 대상조차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 일본은 반대로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지금 생각과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건 원래 그 국제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역, 우리의 영토로 이렇게 기속시켰기 때문에 중국하고 이 영토 문제 자체가 이 분쟁거리도 안 되며 영토 문제에서 협상의 대상이 안 된다. 오히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쿠릴 열도 문제인데, 이거는 좀 이 독도하고 이 생각 열도하고는 좀 예외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이 영토 분쟁으로서 러시아 자체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러시아도 알아. 이게 원래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이 얄타 밀약에 의해서 미국이 사실 일본의 땅을 러시아한테 넘겨줬잖아요. 당시 소련이겠죠?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에서도 이 북방 쿠릴 열도는 영토 분쟁이라고 러시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당연히 영토 분쟁이요. 자기네 것을 다시 되찾아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보면 북방 영토는 다른 독도나 생각의 열도와 달리 어디까지나 서로 그 외교적으로 잘 협상만 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방 영토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일본 간의 협상이 외교적 현안으로서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본이 만약에 러시아가 땅을 돌려준다면 그냥 돌려주지 않겠죠. 얼마나 경제적으로 일본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동아시아의 여러 영토 분쟁이 있지만 서로 양상 자체는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뭘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모두 일본이 개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일본은 자신들이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는 다 지금 현재 영토 분쟁에 걸려있다. 지금 사실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이 자체가.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영토 분쟁에 걸려있어요. 옆에도 그렇고. 이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영토 분쟁에,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것 자체는 왜 그런가?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가?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나가도록 합시다. 사실 이 동아시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동아시아 얘기하지만 본래부터 동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 구미인들에 의해서, 서구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하나의 담론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시아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서구인들에 의해서 이 오리엔트 세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럽 문명의 가장 근원적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유럽 문명을 탄생시킨 뭔가 시초와 같은 그러한 오리엔트 세계. 그러면서도 유럽 문명보다는 한참 뒤떨어져 있고 또 잘 모르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유럽인들에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비스럽고, 왠지 아시아로 갈 것 같으면 오리엔트 세계에서는 뭔가 이 신비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만 같은 이 탐험의 대상, 호기심의 대상,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오리엔트 세계가 유럽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아시아의 담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담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또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동아시아, 어떻게 보면 동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라고 오늘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등등 하나의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국가라고 하는 이 일국가를 뛰어넘은 하나의 그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동아시아 자체가 각각의 이 국가를 뭔가 대표하는 국가의 어떤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상태에서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 것이 사실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본에 의해서 상상된 이미지된 하나의 그 커뮤니티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령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있느냐라는 반드시 실체가 없죠. 민족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동아시아 세계 자체로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근대의 하나의 그 산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동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 세계가 등장하기 이전에 과연 이 지역에는 아시아 지역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중화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하나의 제국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제국이 있고 그 밑에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으면 거기에 가령 우리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는 나라들이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1대1 관계를 다 체결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대국이니까 상이고 가령 우리 한국 예전에 조선 같은 경우는 하 이렇게 돼서 상하 관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4대라고 하는 말도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 제국적 질서, 즉 중화세계의 제국적 질서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느슨한 상태로 이 체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비록 중국이 상이고 한국이 가령 하에 입점해서 가령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또 책봉을 받고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의 그 조선왕조 시대를 보더라도 모든 정치의 내정부터 해서 경제, 행정,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특히 중국의 간섭이 없이 대단히 느슨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그 체제 질서가 유지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중화세계의 질서, 조공, 책봉을 기반으로 한 이 전근대 세계 질서는 대단히 느슨한 상태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요새 굳이 얘기한다면 소프트 파워 이런 식으로 전성 권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러한 질서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근대 이 중화세계 질서에서 과연 일본은 그럼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실제로 일본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 조공을 하거나 책봉을 받은 케이스가 짧은 시간 있었습니다만 거의 오랜 시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공식적인 라인이 없는 상태,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실제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가령 중국의 당나라 시절,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 시기에 해당되는 당나라 시절에 중국의 사신을 파견해서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대략 AD 대략 한 700년 전 정도 지나가면 이제 거의 중국과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대륙의 문화를 어디서 받아들이는? 대략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도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중화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큰 이 체제 질서 속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변방 중의 변방이 되는 거죠. 변방 중의 변방. 따라서 실제로 일본은 여러 차례 중국과 직접적으로 뭔가 이 국교라든지 중국과 직접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옵니다만
실제로 그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일단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정세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일본의 그 여러 정부 자체가 일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정세를 갖게 되는 것은 결국 대략 한 1600년경에 와서 에도 시대 때 들어와서 비로소 이 일본의 막부가 전국을 제대로 컨트롤하게 되는 거지,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 개선을 노력하지만 실제로 그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중국과 관계를 하고 싶은데 중국은 막게 되니까 공식 라인이 없기 때문에 차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무력을 통한 다양한 관계 맺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 맺기라고 하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본의 다른 외부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방에 있던 일본이 서서히 서양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서양의 충격이라고 하는 웨스턴 임팩트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너무 크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보다도 예전에 중국은 더 컸었다는 거죠. 가령 지금 몽골도 도망갔지만 몽골도 예전에는 청나라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또 사할린도 다 청나라의 영역에다 다 막 뺏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영역을 갖고 있는 대제국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엄청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서양의 충격에 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본은 1857년도에 바로 니일하친 조약 체결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서양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 희망은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 중화를 받아들이기, 중화 따라잡기. 이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서양 따라잡기 자체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양을 받아들이면서 특히 1868년 이른바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일본의 그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서양 따라잡기를 진행합니다. 서양을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서양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이른바 문명화, 근대화 작업에 착수를 해 나가는 거죠. 대단히 빠르게 일본의 근대화가 진행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이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변방에 위치하고 있던 일본이 이제는 서양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을 알게 되면서 새롭게 이 중화의 어떤 그런 중국 중심의 이 체제 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편하려고 나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변방에서 이제는 스스로 본인들이 이 주연으로 위치 변동을 하기 시작해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여하튼 중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여기는 이제 당시 중국은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청국이 있었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청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1871년도에 바로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른바 청일수호 조규. 실제로 청일수호 조규는 기본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나라와 일본이 대등한 상태에서 서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천황제 국가로 이 전환을 해 나가면서 중국의 천자, 황제와 일본의 천황이 서로 동격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이 국서가 교환이 돼서 이후에 앞으로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영사를 파견하고 서로 앞으로 이 대등한 외교를 펼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청일수호 조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청일수호 조규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향한 가장 대단히 중요한 일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거기에는 바로 이 조선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지 이후에 일본 정부는 조선에 계속적으로 이 국교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냅니다만
당시에 그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이 조선에서는 거부하죠. 거부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일본의 외교부서가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 중국 밑에서 조선과 일본은 서로 교린 관계, 서로 이웃 관계였는데 갑자기 일본이 천황제 국가를 표방하면서 그 중국의 천자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남은 국서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짐이 뭐 이렇게. 우리는 짐이라는 말은 왕은 쓸 수가 없습니다. 천자급에서만 쓸 수 있는 전근대사에서. 그러니까 국왕은 쓸 수가 없죠. 짐이 뭐 이렇게 나오고 조칙 막 이런 용어들. 이게 다 황제급에서 사용하는 것을 일본의 천황의 문서로서 써서 조선에 갖고 오니까 다시 조선에서는 교린 관계를 느꼈는데 이쪽이 더 위가 돼버리잖아. 중국과 동격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과의 국서를 한국에서 계속 당시에 그 대원군 정부에서 거부를 합니다만 일본이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청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청일수호 조규를 체결하고 합니다. 청일수호 조규를 체결하면서 청나라와 일본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나라 밑에 일종의 이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받들고 있는 조선은 자연스럽게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바로 이러한 이 조선 당시에 우리 그 한반도에 대한 야심은 바로 나옵니다. 조선에서 계속 이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바로 조선을 치자라고 하는 일종의 그 정한론이 1873년도에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정한론 자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그 일본의 어떤 대외 야심 이런 궁극주의적인 어떤 그런 패권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야심 자체는 바로 가령 1874년도에 대만을 점령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오키나와를 당시 류큐 왕국이었던 오키나와를 폐지하고 일본으로 귀속시킨다든지 이런 정도로 계속적으로 궁극주의의 어떤 길로 나서게 되는 거죠. 특히 조선에 대해서는 1875년도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을 개국을 시킵니다. 조선을 개국을 시켜서 물론 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이 강화도 조약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그대로 뭐 예전부터 뭔가 뭐 교린 관계 그 정도의 연장선상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큽니다만 실제로 이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이 조선의 문호가 열리면서 서서히 이 서구 열강대 일본을 위시로 열강대 이 한반도 진출이 가속화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후의 문제는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는 이제 당장 급해진 거는 청나라. 청나라는 그동안 쭉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성 권력이라고 해요. 예전에 조공 채공 시스템은 청나라 자체가 조선에 대해서 무엇을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조선에서 뭐 적당한 시기에 조공을 마치고 또 돌아오고 하는 정도만 되고 청나라를 위협하지 않기만 한다면 조선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제재 조치나 이런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은 조선의 색깔로 자신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 의해서 개국되고 나서 서서히 일본의 입김이 강해지기 시작하자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입김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연성 권력적인 차원에서의 종주국이 아니라 중국의 거의 일부였던 것처럼 조선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4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4대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본래 조선시대 쭉 있었던 4대 의미보다도 특히 이 조선 후기 들어와서 이 근대 세계에 접어들어가는 시기에 중국에 의해서 강조됐던 이 4대 의미에 훨씬 더 우리가 거부감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이 총괄하는 이 조선을 어떻게 하면 이 일본의 입김에서 띄워서 조선을 자신들의 그 보호국화에 놓으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 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싸움의 대표적인 싸움이 바로 궁극적으로 1894년부터 95년도까지 지속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은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 동학 가보농민전쟁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진압이랄까요? 반란을 이 조선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나라에 요청을 하는데 군대를.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니까 일본도 바로 군대를 보냅니다. 실제로 1884년도에 갑신정변 이후에 그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일본과 청나라가 맺는데 그 텐진 조약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이 군대를 조선에 보내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한쪽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면 한쪽도 당연하게 파병한다. 이런 식이에요. 정말 그 약속의 서름과 같은 건데 여하튼 일본도 군대를 파병하죠. 그래서 가오농민전쟁을 제압을 하고 나서 일단 이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다 돌아가면 좋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찬스를 노리고 조선을 어떻게 하면 지배할까라고 하는 찬스를 노리고 왔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일본의 기습전으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결국 청나라도 역시 1860년대부터 서양 따라잡기, 서양을 배우기 위해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서양을 배우기 위한 여러 이 운동 속에서 이 군함도 만들고 무기도 서양화, 근대화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일본의 준비된 싸움에는 결국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바로 일본의 큐슈 북단의 시모노세키에서 바로 조약을 체결하죠. 자, 일단 재밌는 거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일 의학이 뭐냐?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청나라하고 일본 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 사람 간에 뭔가 이게 내용이 조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선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즉 중국에 이제부터 4대에서 벗어난다. 결국 그래서 조선은 울명여전 자유한타이반으로 중국에서 이 종주라고 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조선은 독립이 된 거죠. 자주독립이 됐고 바로 그래서 이 96년도부터 스스로 이제 독립국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했지만 1897년도에는 당시의 고종이 황제제기도 하는 거죠. 중국도 황제, 우리도 새로운 어떤 국가의 기틀을 만들자. 자, 그러면 우리도 제국이 되죠. 중화제국, 일본제국, 그리고 우리도 제국. 국호를 뭐라고 할까? 국호, 조선제국,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호를 뭐라고 할까? 근데 옛날에 우리 한반도는 원래 한. 옛날에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고, 거기서 한은 원래 이 한반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한들이 합쳐서 큰 한이 됐으니까 대한으로 하자.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중국의 연호를 갖다 쓰다가 이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제국의 시대에서 우리도 연호를 갖다 쓰기 시작한 게 바로 광무라는 연호죠. 그래서 1897년 광무원년 바로 대한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거의 이제 아시아의 문제는 일본에 의한 거의 주도권으로 인해서 종래 이 중국이 갖고 있던 중화세계의 큰 질서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이제 일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의 새로운 체제 질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인으로. 자, 그렇다면 기존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이제 중국을 상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국 하면 전부인데 이 중국을 상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제 국호부터 바꿔버리자. 중국의 국호를 일본에서 뭐라고 부르냐? 진화라고 불러버려요. 이제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 하면 뭔가 중국이잖아요.
가운데 나라, 뭔가 그 전체 같은 느낌이 드니까 중국을 하나의 진화라고 하는 나라로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중에 한 일부로 상대화시.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전체를 원래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 국고 자체가 이게 사실은 방향입니다. 방향. 일본이라는 국고 자체가 7세기 말에 등장할 때 이게 일본이잖아요. 그죠? 일본. 해 뜨는 곳.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히노모토 이런 의미예요. 히노모토. 근데 일본에서 해가 안 뜨잖아 절대로. 이 국호 논쟁 아세요? 일본 아까? 해이안 시대 때 특히 9세기 10세기에 이 일본이라는 국호가 왜 우리가 일본이냐 이 국호 논쟁이 있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해가 안 뜨잖아 사실. 해가 뜨는 데는 어디 저쪽 하와이 쪽에서 뜨잖아. 일본에서 해가 뜨면 일본이 버티기니까 다 타죽지 여기서. 그죠? 그럼 왜 일본이라고 했느냐? 이 9세기 말에서 이 논쟁에서 실제로 당시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 뜨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라는 국호가 이거 너무 이 중국 중심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는 10세기 이후로 국수주의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 국수주의 문화 속에서 일본 국호 폐지 논쟁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오랫동안 사용했던 국호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계속 갖게 됐던 거죠. 여하튼 일본이라는 국호는 방향이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을 일하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 일본을 가리킬 때 보통 동양 이렇게 가리켰거든요. 동양. 그래서 동양 아니면 동방 막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봤을 때 실제로 동방, 동양, 일본 이 자체를 이 중화세계 전체 이름으로 이제 뒤집어 엎어 버리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에 일본을 상징하던 동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하나의 이 지역명이 이 아시아 세계, 특히 동아시아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거기에 동양, 동아시아. 즉 동양, 동아시아는 결국 일본입니다. 일본이야, 일본.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중화세계 질서 자체가 상당히 소프트 파워라고 했는데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재편되는 하나의 새로운 동양의 질서, 동아시아의 질서는 일본에 의한 질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전체가 기존에 중국, 조선, 여기 이 류큐도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존재했다면 실제로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재편되는 새로운 체제 질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색깔, 일본 특히 거기에 그 천황이라고 하는 그 색깔로 다 덧칠되어 버린다. 하나의 색깔로 다 덧칠되어 가는 그런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가운데 조선이 일본에게 병합되고 가령 타이완이 또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고 이후에 중국 만주부터 해서 그 중국과의 전쟁, 기타 동남아시아의 어떤 진출, 이런 어떤 그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 일본에 의해서 전개되게 되는 대동아 세계 질서 자체가 실제로 그 일본이라는 색깔로 덧칠하는 가운데 벌어졌던 굉장히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